어서 들어오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23년 동양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정경용 작가의 소스 시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스 시대, 정경용. 요리는 자신감이다. 손맛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손맛이 미각이고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 요리사의 경지에 오른다는 가설은 틀린 설정이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각을 잃었다. 10년 전 장출혈로 수술을 받은 관계로 허연 배통에 지네를 달고 사는 것도 부족하여 오감의 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술 후유증이라고 했다. 수술 후 일선에서 물러났고 나이에 밀려 직업 전선에서 뒷걸음을 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나는 요리사다. 경찰학원 주방장으로 취업을 했다. 어림짐작으로 간을 맞추고 맛을 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빗나가지 않았다. 혀끝의 감은 떨어졌으나 손끝의 감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다. 일할 수 있겠어요? 학원 일이 만만하지가 않은데요. 대표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심쩍어 했다. 좀 쉬긴 했지만 일을 많이 했어요. 면접은 까다로운 듯 했으나 일자리가 공석인 상태였다. 저녁에 짐을 가지고 입소하여 내일 아침부터 학생들 식사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새로 맞은 일터의 잠자리는 낯설었다. 나는 몸을 뒤척이며 긴장했던 시간들을 천천히 되돌렸다. 광주시에 위치한 집에서 퇴촌 면 소재지까지는 왕래하는 버스 노선이 있었다. 퇴촌에서 하차하여 학원까지는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 정류장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택시도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소문 끝에 렌트카를 불러 타고 산중으로 들어왔다. 학원 주변에 흐드러진 오약꽃과 명자꽃, 수문장처럼 서 있는 오동나무, 그리고 평풍처럼 학원 건물을 쌓는 산새와 출입구 앞에서 양양거리는 고양이는 곧 친숙해질 것 같았다. 6시는 부연 새벽이었다. 식당 벽에 카페테리아라는 자막이 붙어 있었다. 30평의 넓은 공간에 겸용인 냉온풍기 2대가 있었다. 산을 깎아내린 한쪽 벽면이 축대를 쌓으며 생긴 흙으로 메워진 공간에서 겨울나기를 한 화초들이 푸르렀다. 제라늄이 하양 빨간 꽃을 매달고 있었다. 유리 온실랑 같은 카페테리아 흙 속에서 수선화가 잎새와 꽃망울을 밀어 올리는 중이었다. 새벽 기온은 쌀쌀했으나 주방으로 들어서서 가스불을 댕겨 물을 끓이며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하루 1000명의 식사를 책임졌던 나에게 40명의 식사 준비는 가뿐했으나 처음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게시판에 적혀있는 메뉴에 맞춰 새벽에 배달된 식재료를 확인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냈다. 주방에 조리대에 비치된 양념통을 확인하며 요리를 했다. 윗선의 지시나 선임의 조언이 없는 일자리는 막막한 듯했으나 실상 프로에게는 놀이마당이 펼쳐진 나만의 공간이었다. 학생들 아침 식사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나보다 더 긴장한 원장님이 어느새 내 뒤를 따라다녔다. 할 수 있겠어요? 인사를 건넨 우려의 목소리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경찰학원 주방의 행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원장님이 온풍기 스위치를 돌리자 카페테리아의 훈훈한 열기가 퍼졌다. 정각 8시가 되자 학생들이 배식대 앞에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나는 배식대 너머에서 학생들을 응시했다. 따뜻한 미소를 연출하며 학생들이 나와 눈을 맞추든 말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학생들 사이에 조그만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눈인사를 건네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는 청소 직원이었다. 주방 이모 왔다고 하더니 언니요? 억양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조선족이었다. 직원은 그녀와 나 둘이었다. 나는 고개를 까딱하며 웃었다. 배식대 밑에 식판 대용으로 쌓아놓은 식접시를 꺼내는 모습이 다양했다. 수저나 그릇에 물방울 얼룩이 보이지도 않는데 햇살에 사선으로 비춰보다가 돌려보았다. 접시 뒤를 돌려보다가 접시 똥구멍에 묻은 얼룩도 골라내는 저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스테인리스 수저나 플라스틱 접시도 세월의 긁힘이 있었다. 세월의 상처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식대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는 원생도 있었다. 나는 저들의 까탈과 깔끔함에 잠시 기가 죽었다. 지구는 병들고 환경은 오염되는데 당장 내 눈앞만 깨끗하면 그만이라는 위험을 안고 결벽증이 병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 면역성도 저항력도 떨어지는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사람 냄새도 소멸되고 있었다. 눈처럼 희게 닦으려면 주방 세제 락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득했다. 앞서 음식을 퍼간 학생들의 먹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잠에서 덜 깬 아침이라 대충대충 넘어가리라는 판단은 선입견이었다. 베이컨 볶음을 수북하게 퍼간 학생이 먹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소고기 묵국도 푹푹 줄어들었다. 음식을 골라 담는 손길이 진지했다. 메인 반찬과 국을 선호했고 호박볶음은 뒤로 밀렸다. 계란 오믈렛과 밑반찬으로는 오징어 젓갈 무말랭이 무침이 배식대에 자리를 차지했다. 미니 도시락 김구이는 일회용으로 포장된 수고롭지 않은 단골 메뉴였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가는 학생들의 인사. 잘 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상대방을 의식하지도 않는 인사도 있었다. 원장님은 내게 말했다. 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 말이 없어야 상대가 신비를 느낀다면서 주의를 주었다. 학생들과 나 사이에 오가는 인사는 천차만별이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학생, 눈으로 만하는 인사, 눈길을 피하는 절대적인 이유 없는 반감에 찌푸린 얼굴, 인사 같은 것에 동요되지 않는 무표정. 잘 먹었습니다. 의례적인 표현 이외에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를 포함해서 하루 100번의 인사를 받는 나는 부담스럽다가 감사했다가 풋풋한 젊음은 바라만 보아도 좋았다. 나는 청소 직원을 쬐맹이라고 그녀가 듣지 않게 그렇게 불렀다. 그녀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고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애칭이었다. 그녀는 이곳 학원에서 일을 한 지는 1년이 넘었고 한국에 온 지는 7년 차라고 했다. 돈을 억대는 벌었겠다. 역시 쬐맹이는 오만 불손했다. 나에게 얼마나 돈이 없으면 고령의 일을 하냐. 혀짧은 조선족 특유의 억양이 거침없었다. 그녀가 돈을 모았으리라는 나의 짐작이나 내가 돈이 없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그녀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텃세를 부리는 쬐맹이를 나는 무시했다. 그녀의 막무가내 행동에 상처를 받을 만큼 만만한 나도 아니었다. 청소와 주방은 영역이 달라서 지배를 받을 까닭이 없었다. 학원 내에서 누구와도 대화가 없었으나 신비스럽지는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먹어서 못 알아듣는데 말이 없으니 편했다. 특히 원장님의 저음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네 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나서의 미심적인 기분은 동문서답은 아니었을까? 나의 업무에 관한 차질은 없으니 의문의 여운은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단체 음식은 처음에 어설프지만 양 조절에 있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간의 농도에 익숙해지고 맛내기도 공식적이 되면 밀릴 염려는 없었다. 중장년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요리사가 청년들의 입맛을 저격하는 전술에는 소스의 사용법을 익혀야 했다.
신세계가 펼쳐졌다. 알록달록한 소스의 시대. 먼저 색으로 눈요기를 하고 종류별로 사용법을 익히는 것으로는 평범했다. 몸서리치게 단 탕수육 소스, 혀가 갈라질 정도로 짠 맛, 짬뽕 소스, 미치도록 매운 마라 소스, 자극적인 맛에 볼모 잡힌 청년들이 불쌍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은은하고 깊은 숭늉 같은 맛이나 삶은 나물무침 같은 부드러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었다. 한번 학원에 발을 들여놓으면 공부 감옥에 갇혀 주말도 없이 학원생들은 공부를 했다. 코로나19는 철창이 되어 외출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다.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인 학생들, 주방장의 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동태찌개나 시금치 나물 무침 정도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은 기본, 고기가 최고였다. 고기를 재우는 양념을 고려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었다. 소스를 적당히 활용하면 학생들이 환장하고 먹는데 성공이었다. 갈비 소스, 고추장 불고기 소스로 빛깔을 선택했다. 같은 재료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간장 불고기나 고추장 불고기로 두루치기나 두부김치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맛과 자태를 뽐냈다. 간장 불고기는 갈비 소스 적당량의 반에 간장으로 그 반에 부족한 간을 충당한다. 그리고 약간의 탕수육 소스를 넣고 색깔이 미진할 때는 굴소스를 센스 있게 첨부하면 설탕이나 물엿을 쓰지 않아도 단짠 맛이 충분했다. 매운 월남 건고추를 부셔 넣는다. 탕수육 소스의 전분기가 어우러지는 걸쭉한 국물까지 매콤하고 감칠맛 난 요리가 완성되었다. 고추장 불고기는 고추장 소스를 반쯤 어우러지게 넣고 간장과 고춧가루를 섞는다. 탕수육 소스와 굴소스를 가미하면 색이 어우러진 맛이 일품이었다. 두루치기는 김치가 소스 역할을 하므로 익은 김치의 농도가 강권이다. 시판하는 김치는 먹을 때는 짠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볶으면 깜짝 놀라게 짜다. 김치가 싱거우면 감칠맛이 안 나므로 간간하게 밑간을 하고 단맛으로 짠맛을 다운시킨 비법을 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더불어 간을 하지 않아야만 두루치기를 요리할 때 짜서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 고기와 김치만 사용해야 맛이 깔끔했고 묵은지 볶음엔 미원을 집게손가락으로 한 꼬집을 첨부하여도 맛이 확 살아나 궁합이 잘 맞았다. 경찰 출신인 원장님은 후배를 양성한다는 일념이 학원 운영의 흑자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으나 사업은 이익 창출이 핵심 아닐까? 식단을 풍성하게 차려 학생들이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고기를 메인 요리로 매 끼니 배식대에 올리게 했다. 청결과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요리 외에 부수적으로 나에게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학원은 학생과 대표님의 사이에 마찰이 종종 생겼다. 주말에 원장님도 귀가를 한 와중에 남학생이 병이 났다. 렌트카를 불러서 타고 광주 참 좋은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다. 대표님은 아픈 학생을 불러서 언성을 높였다. 경거망동한 행동이었다. 참았다가 날이 새면 학원차를 이용해야지 코로나19 시대에 함부로 강행한 외부 출입을 지적했다. 아픈 학생은 열이 올랐다. 오죽 아팠으면 그랬을까. 따뜻한 위로는 고사하고 외출의 규칙을 어겼다고 나무라는 대표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학원생이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길로 나가버렸다. 원장님은 낮에는 학원을 대표님에게 맡기고 회사로 출근을 하고 밤에는 경비처럼 학원을 지키는 편이었다. 그러함에도 잠깐 학원을 비우는 사이 사건이 불러지기 십상이었다. 식사 예절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늠케 했다. 늑대 새끼처럼 고기만 밝히는 인종이 있는가 하면 두루치기에서 김치만 골라가는 손도 있다.
편식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귀엽게 지켜보다가 길게 늘어선 줄은 아랑곳 없이 뚱보의 식탐으로 메인 음식의 바닥을 보일 때는 가슴이 벌렁거렸다. 할머니는 내게 이르셨다. 밥상에는 저분이 많이 가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상위의 반찬을 고루고루 먹어야 음식을 장만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다. 학생들이 학원에 고용된 나에게 예의를 표할 것까지 있겠는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자식을 하나 아니면 둘 낳아서 기르며 영양적으로 위생적으로 먹이기에 급급했지 어느 부모나 자식의 인품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입에 맞는 음식을 하나라도 더 먹이며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행복이라 여겼다. 편식의 실체가 보였다. 밥보다 몇 배의 찬을 퍼담으며 다음 사람이야 먹을 것이 없어도 상관없었다. 의기양양한 몸짓은 먹는 것이 아니었다. 먹어주는 행위였다. 액상 소스가 무색하게 분말 소스가 배송되었다. 궁중 떡볶이 분말 소스, 매콤 떡볶이 분말 소스, 굿이다 북엇국 소스, 해물 분말 소스, 각양각색의 소스의 이름을 익히는 공부가 요리사의 자격 같은 감이 들었다. 소스 사용법이 요리의 기본이 되었다. 손맛은 무슨, 짜지만 않으면 장땡인 게야. 순전히 감으로 조절을 했다. 간의 농도에 있어 상중하로 구분을 한다면 중간 맛을 잡아야 했다. 상은 짠맛으로 치부할 때 쓴맛이 돌고 하는 싱거운 맛으로 밋밋하여 그야말로 맛이 없다. 혀에 착 감기는 달큼한 맛이 중심을 잡는 맛이었다. 소스의 맛을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를 했기에 더할 수 없는 맛이 나의 손맛을 대변했다. 70대가 40대를 이기고 20대의 맛을 사로잡았다고 대표가 엄지를 세웠다. 순전히 소스 덕이었다. 학원 운영에 있어 일정표를 짜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운동기구를 비치해 놓은 체육관에서 체력 단련 차원으로 운동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부라고 하면 과장일까? 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자부심에 어깨가 무거웠다. 내가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음식이 짜다는 크레임이 걸리곤 했다. 감으로 조절을 하며 소스의 농도를 연구했다. 소스의 기능을 이름에 맞게 사용하다가 믹스하기에 맛들리기 시작했다. 주일의 메뉴는 라면으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주방에서 분주했고 학생들은 주방의 얼굴을 삐끔 디밀어 이모, 라면 하나요? 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짜리 둘, 두 개짜리 둘, 오케이, 하나 둘, 둘 둘. 학생은 특유의 애교스러운 표정을 짓고 나는 웃거나 눈에 힘을 주며 복창을 했다. 복창이고 대답이고 상대를 안심시키는 긍정이었다. 주문받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주문은 이어지고 머리에 입력을 하다가 헷갈리기도 하는 난리 속에 점심이 이어졌다. 끓인 라면을 그릇에 담아 쟁반에 받쳐들고 배식대로 가서 라면이요! 수탉처럼 목청을 뽑아 올렸다. 바쁜 와중에 식당이 술렁거리고 생기가 도는 감이 수상했다. 새로 들어온 미모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눈짓으로 라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예쁘게 생겨가지고 배우나 하지 경찰을 하겠다고? 남학생들 공부가 뭐고 야단났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라면을 끓였다. 식당 분위기가 밝아졌다. 보통 전구의 밝기에서 LED 전구로 갈아 끼운 것 같은 분위기였다. 다음 날부터 아침 식사 인원이 절반에 가깝던 기존의 틀을 깨고 북적거렸다. 새로 등록한 세나의 미소에 혹한 남학생들의 도발이었다. 옛날 말에 딸은 예쁜 딸을 낳고 아들은 말 잘하는 아들을 낳으라는 말이 맞다. 나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남학생들의 뜨거운 눈길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여학생들도 입술에 맨드라미 색깔의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남발했다.
평소 마음에 품었던 남학생을 향한 도전으로 보였으나 알아도 모른 척 흔들리는 남학생은 없었고 세나의 생글거리는 웃음은 중립을 고수했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나중 일이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광채가 나고 카페테리아는 생기가 넘쳤다. 채소의 본질을 부스러뜨리지 않고 식탁에 올리기에 오리엔탈 소스나 키위 소스는 요리사의 체면을 세우기에 제격이었다. 케첩과 마요네즈에 그낯은 용기를 닦다가 케첩은 화장실 변기에 벌겋게 묻은 여학생의 생리를, 마요네즈는 남성의 정액 같은 마력의 냄새를 연상했다. 나이를 헛먹었지. 야하긴. 나는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올라와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잠을 혼이불처럼 뒤집어 쓰는데 연못가에 시든 화초가 생경한 꿈처럼 다가왔다. 날이 새는 대로 물을 주면 되겠지만 아침부터 분주하여 지치다 보면 시든 화초는 뇌리에서 지워지고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연못으로 향했다. 연못에 물을 길어 화초에 퍼붓고 산책로에 쪽돌이 꽃도 목이 말라 고개를 숙이고 몸을 뒤틀고 있으려니 발붐발붐 산으로 올라가다 보았다. 2마리 짐승이 엉겨 있었다. 뱀을 밟는 것보다 더 놀라서 오던 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저들이 학원 규칙 무서운 줄 모르고 공부는 작파할 작정인가? 아침이 밝았다. 배식 때 음식을 차리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여느 날과 같았다. 국을 끓이며 소금이 소스이고 삼겹살을 구우며 소금과 후추 그리고 참기름을 소스로 치면 학생들의 입맛은 내 손 안에 있었다. 동산의 정사 사건은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무사하게 하루하루 지나갔다. 두부구이에 올리는 양념 간장이 그야말로 우리 고유의 소스였다. 할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발효되던 장독은 나의 요리의 시면으로 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감의 원천이었다. 북어와 사과, 메주콩이나 밤콩을 넣고 양파, 대파뿌리, 대추, 다시마를 푹 삶은 물을 졸여서 채에 걸은 끈적끈적한 육수와 소금 적이 앉은 집 간장을 희석하면 맛간장이 되었다. 슬기로운 소스였다. 할머니는 솜씨가 좋으셔서 인근 잔칫집에 불려 다니셨다. 할머니의 뚝 떨어지는 솜씨를 담지 못하고 일이 몸에서 겉돈다고 핀찬을 받는 나를 감싸주시던 할머니는 내게 당신의 소망이 있었다. 여인은 허들의 일만 하면 머슴처럼 힘을 써야 하고 도마 앞에서 칼잡이가 되어야 어디를 가든 행세를 하며 귀부인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할머니의 말뜻을 몰랐다. 나는 일을 탁월한 것은 아니었다. 한때는 일이 싫은 적도 있었으나 부지런한 할머니를 닮아가는 나를 보았다. 할머니, 칼잡이가 되었네요. 저 잘하고 있지요? 나의 등 뒤에는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계셨다. 음식의 밑간은 흐릿하게 밑그림을 그리듯이 삼삼하게 잡는다. 끓으면서 간이 상승할 수가 있으므로 가열하는 조리는 조율이 기본이었다. 미역국이나 아욱국은 매매 끓여야 깊은 맛이 나므로 명심해야 했다. 심심하게 버무린 생채에 액젓을 소스로 살짝 치면 채소의 실체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 모양이 먹음직스럽고 간은 그 정점인 중간 맛으로 완성되었다. 주방장인 나나 학생들이나 감옥에 갇히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 감옥에, 학생들은 공부 감옥에 갇혔음에도 주말은 주말대로 기분을 냈다. 주말은 수업이 단축되거나 없거나 하여 긴장이 풀렸다. 운동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잠을 자는지 부수수한 얼굴들 취업난에 몰린 청춘이 안쓰러웠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이 갇혀 있어도 주말은 각자가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며 자유로이 산만했다.
소스만큼이나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학생들의 사건 사고가 잠잠한 날이 없었다. 어느 여학생이 몽유병 환자처럼 밤에 돌아다닌다는 소스가 대표님 귀에 들어갔다. CCTV를 돌려보던 대표는 여학생이 남학생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찾아냈다. 한두 번이 아닌 것을 확인한 대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여학생을 사무실로 불러 취재했다. 야심한 밤에 남학생 숙소에 왜 들어갔어요? 대표님의 질문에 여학생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불면증 약을 먹고 난 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딱 잡아뗀다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학원에 들어올 때 지켜야 할 조항에 사인을 한 그들은 퇴소 조치를 당했다.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곳이 학원이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안 되나? 학원은 그들의 떠나는 모습에 뒤숭숭했으나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학원 밖으로 탈출하는 대리만족으로 엄지를 세우는 학원생도 있었다. 카페테리아에서만큼은 여전히 먹는 데 집중했다. 기분이 아리송한 날은 마라 떡볶이가 제격이라는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다. 일단 떡볶이 떡을 끓는 물에 데쳐 놓았다. 양파, 당근, 양배추,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메추리알, 대파를 준비했다. 둥근 팬에 우유와 소스를 섞어 넣은 후 가스레인지 불을 당겼다. 보통 떡볶이 소스와 마라 소스를 적당하게 섞어야 입이 얼얼해도 먹을 만하다는 판단은 경험에 의한 감이었다. 준비한 부재료를 넣고 끓어오를 때 떡볶이 떡을 넣고 잘 저어서 끓이며 국물이 자박하게 졸아든 후 불을 껐다. 간을 보고 치즈와 대파의 푸른 잎을 고명처럼 올렸다. 안동 찜닭이 메인 자리를 차지했고 오뎅국, 김치, 단무지, 콩나물 무침으로 배식대를 장식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생들은 침착했다. 경찰 학원에 들어와서 시험 준비를 하던 경찰 공무원의 직업보다 위대한 사랑을 쟁취하고 경로를 이탈한 그들의 빈자리가 허전했다. 기숙학원의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퇴출당한 연애 사건을 비롯하여 여학생들의 술파티로 5명이 또 퇴출당하는 불상사가 있었으나 새로 등록하는 학생이 있어 정원 40명의 자리는 채워졌다. 1년에 2번 있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대비 1기의 기간 6개월. 그동안 시험 준비에 머리를 싸매고 공부할 것 같은 기대나 본인들의 의지는 개개인이 달랐다. 먹기 위해서 공부 감옥에 갇힌 듯 먹어대는 3년차 뚱보도 있었다. 그 나름의 숨은 고통이야 있겠지만 만사 걱정이 없어 보이는 평안한 얼굴에는 이곳의 생활을 즐기는 듯 긍정적인 학생도 있고 조바심으로 얼굴이 야위는 까칠한 학생도 있었다. 남학생들의 도발은 과묵함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들의 끼는 살색 레깅스에 하의의 배꼽티에서 드러났다. 나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망측한 차림에 어안이 벙벙했다. 남학생들은 어디다 눈을 두어야 할지 난감해했다. 흔들리는 시선을 진정시키기에 김치 갈비찜 정도의 깊은 맛은 어떨까? 김치 갈비찜을 할 때 김치를 갈비 밑에 깔면 김치 양념이 눌어붙어 불내가 났다. 음식이 타면 무조건 실패작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김치도 적당히 물러야 맛이 어우러지므로 갈비를 안치고 그 위에 김치를 얹는다. 양념을 하지 않고 끓여야 갈비가 폭 익는다. 고추장과 물엿 고춧가루로 윤기 자르르 흐르는 소스를 만들어 놓는다. 익은 김치와 갈비에 양파와 비법 같은 분말 소스, 그리고 조미료를 첨가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를 섞어서 소뚜껑을 열어놓고 잘 섞어가며 졸인다. 고기가 부서지지 않게 나무 주걱을 사용하여 저으며 국물이 절박해지면 파잎을 숭숭 썰어 넣고 색을 낸다. 갈비 14kg은 40명이 먹기에 적은 양이 아니었다. 그러나 배분을 잘해야 모자라지 않았다. 음식이 입에 맞다 싶으면 산처럼 퍼가는 학생이 몇몇이 있어서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았다. 메인 반찬은 3번에 나눠서 배식대에 올려야 늦게 먹는 학생의 아쉬움이나 원망의 눈빛을 면할 수가 있었다. 세나가 배식대와 가까운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배식대 앞에 줄을 선 남학생들은 그전에 늑대 새끼처럼 고기에 큼큼거리던 모습이 아닌 지성인다운 몸짓이었다. 메인으로 김치 갈비찜을 다소곳이 담고 다른 반찬들도 골고루 접시에 담는 진지한 표정에 웃음이 났다. 신사는 숙녀가 만들었다. 외모에 자신 있는 학생은 자신감으로, 자상한 학생은 따뜻함으로, 무표정한 학생은 무게감으로, 저마다의 표정으로 세나에게 접근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험이나 섹스 사건으로 퇴출당한 청춘이 문제가 아니었다. 미인은 그렇게 학원에 활기를 몰고 왔다. 김치 갈비찜이 반이나 남은 것이 화근이었다. 배식대에 한 번 올린 음식은 버리라는 윗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점심에 남은 김치 갈비찜을 저녁의 메뉴로 배식대에 올렸다. 고기와 김치가 어우러진 맛을 학생들이 즐겼으며 한 끼의 양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방울토마토 양상축 샐러드와 무생채 그리고 찹쌀 탕수육으로 배식대는 풍성했다. 오리엔탈 소스와 키위 소스는 샐러드 담은 볼 곁에 놓고 탕수육 소스는 작고 예쁜 냄비에 파인애플 통조림의 조각을 썰어 놓고 양파와 당근으로 색을 내서 약한 불에 끓여 튀긴 찹쌀 탕수육 담은 긴 접시 앞을 장식했다. 음식을 비치해 놓고 볼 때 허전한 구석이 있을 때는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는데 저녁 배식 때는 훌륭했다. 접시에 음식을 퍼담는 조교가 나를 흘금거렸다. 설마 재사용한 김치 갈비찜에 컴플레인이 걸릴 조짐인가? 기율을 어기며 어부지리로 김치 갈비찜을 소비시키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원장님과 대표님이 나에게 질시의 눈빛을 보내며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왜 호출을 받았는지 아시죠? 원장님의 저음에 힘이 실렸다.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세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지 손상이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그렇고 학생들이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변명을 하지 않아도 원장님과 대표님은 나의 소견을 잘 알고 있었다. 고기 덩어리를 버릴 수가 없는 데다 찜은 첫 번째 소스가 묻은 맛보다 소스가 밴 깊은 맛이 풍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싶었으나 침묵했다. 해고를 당해도 겁날 것은 없었다. 그렇게 버릴 수 없는 음식을 소비했으므로 다행이라고 나를 위로하며 앞으로 2번 다시 배식대에 올린 음식을 재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배고픈 시대를 건너와서 음식을 못 버리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지금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인 적은 없었다. 수저가 닿는 음식도 아닌데 한 번 배식대에 올릴 수 있는 음식은 재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충동질이 나를 곤란하게 했다. 내 것도 아닌데 뭐가 아까워서 그럴까? 내 것과 남의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염되어 가는 지구 문제도 심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난민들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유니세프의 사진들이 겹치면서 음식을 버리다니 손이 벌벌 떨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절약은 음식량의 조절이었다.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세상살이가 저울에 단 듯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므로 모자랄 듯이 음식을 했다. 모자라도 본 재료에 소스를 뿌리면 해결되니까 복잡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남는 음식은 버려야 했다. 버리는 것 쉬웠다. 냉장고 안도 깨끗해서 정리와 청소의 수고도 덜어주었으나 버리고 돌아서며 허전함이 밀려왔다. 할아버지는 주막에서 술타령을 일삼았고 할머니는 밭일에 땀으로 범벅이 된 고단한 몸으로 해질녘에서야 집안에 들어섰다.
저녁밥을 지어 상 앞에서 주문처럼 아니면 기도처럼 놀고 먹는 죄가 큰 죄고 음식을 버리는 것도 죄라고 할머니는 이르셨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열정이나 생선을 잡는 어부나 그것들을 가공하는 공장 인부들이나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며 그 모든 사람의 수고에 대한 예의라는 식상된 유년의 할머니의 밥상머리가 떠오르는 밤이었다.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버린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었다. 열댓 명의 여학생이 폐가 갈린 것은 남학생이 새날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된 진풍경이었다. 남학생들에게서는 생활의 절제미가 품어져 나왔고 여학생들은 도발적인 의상이 새날을 주축으로 웃음소리를 높이는 무리에 반하여 소탈한 몸가짐으로 둘씩 붙어 다니는 단짝들도 있었다. 3월 말에 새 기수들이 모집되었고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된 4월에서 어느덧 6월로 접어들었다. 2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시험의 승패가 갈리므로 열심을 다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흐르는 시간에 자신을 맡기고 어정거리는 학생도 있었다. 원장님은 습관처럼 밤 9시에 원생들 숙소를 돌았다. 나의 방도 가끔 노크를 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등 안전을 확인했다. 3층의 남학생 숙소를 지나 4층 여학생 숙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7명이 둘러앉아 술파티를 하다가 원장님에게 발각이 되었다. 전에도 원생들이 술을 마시다가 퇴출당한 불상사가 있었다. 사설학원이고 보니 인원이 많아 비껴갈 줄 알았을까? 부모들은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어서 학원비 마련하는 줄 모르는 철부지들은 아닌 것 같은데 목격자는 할 말을 잃었다. 공부만 하는 신성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에 금이 가는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한 원장님은 말없이 문을 닫고 나왔다. 차라리 남 학원생들은 숙소에서 술파티 같은 것은 벌리지 않았다. 주말에 야외에서 치킨을 시켜서 드러내놓고 한두 번 술을 마신 것은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기도 했다. 내숭을 떠는 여원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다음 날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7명 모두 퇴출시키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학원을 나간 여학생들은 원장님을 성폭력범으로 몰았다. 밤 9시에 여학생 숙소에 침입하였다는 억지를 썼다. 퇴출당한 원생들이 남아있는 원생들을 부추기어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나머지 여학생들이 모두 나가는 쪽을 택했다. 새날을 마음에 품었던 남학생 서너 명도 그들과 합세를 하여 학원이 초토화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여원생의 입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술렁거리던 학원은 여학생이 없으니 곧 잠잠해졌다. 그 와중에도 들고 나는 학생이 있어 정원 40명이 반토막이 났으나 곧 30명이 되었다. 휴일도 없이 혼자 삼시세끼 식사를 책임지는 일이 버겁다가 식수 인원이 줄어드니 한결 수월했으나 학원에 빨간불이 켜진 비상사태였다. 교육사업도 일종의 마약처럼 한번 발을 디디면 멈출 수가 없다고 원장님은 독백처럼 한탄을 했다. 종로에 개설한 탐정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학원의 적자를 메우기도 하는데 누가 이 고충을 이해하겠느냐. 학생들은 학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주인공으로 이해 타산을 따지며 갑질을 하는데 그 무례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주기는 실패했다고 긴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지나 가라앉은 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40명의 정원이 입소를 하고 대기자가 줄을 섰던 연초의 경계는 사뭇 달라진 양상을 띠고 있는 형편이었다. 마침표는 끝이 아니고 다음을 시작하는 부호라는 관점에서 유독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던 주기가 끝났다. 새로 맞는 주기에는 학원 운영에 차질이 없으리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한 상태였다.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이나 후배를 양성하고 싶은 원장님이나
복직을 원하는 나를 비롯하여 학원은 다시 운영되어야 했다. 직장이 집처럼 편안하다가 여행지처럼 들뜨다가 여전히 일 과목이라는 현실의 옥죄는 올무에 숨이 막혔다. 학생들도 임박해지는 시험 날짜에 긴장하여 식사량이 턱없이 줄었다. 시험을 이틀 앞두고 학원은 원생과 직원이 전원 퇴소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냉장고를 비워야 하는 임무가 나에게 숙제처럼 놓여졌다. 채우는 행위보다 비우는 행위가 힘든 것은 공허하기 때문이었다. 절정의 시간을 풍미했던 소스들은 색색으로 줄을 지어 여전히 왕성한 맛을 용기에 가두고 있었다. 정경용 작가의 소스 시대 잘 감상하셨나요? 이어서 작가의 당선 소감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의 놀이를 즐기는 매력에 빠지다가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남으로 수다의 시간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 허망했습니다. 시간 속으로 빠져나간 말들,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남는 문장들이 나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읽을 책이 없으면 필사를 했지요. 그러다가 책을 덮고 필사처럼 소설을 썼습니다. 글발이 달렸습니다. 문장으로 엮는 허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지 못하였어요. 나에게는 언제나 가장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이제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력에 직장의 일을 접었고 밀려드는 시간에 본격적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젊은이들의 틈에 끼어 도전하면서 혹시 세상이나 그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소설을 습작하시는 분들에게 등잔불 같은 희망의 심지가 되어 도전을 멈추지 않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를 응원하는 자식들, 특히 며느리의 지지를 받으면 힘이 났어요. 초고를 읽어주며 첨삭을 아끼지 않은 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선을 기뻐해 주실 조명재 선생님, 묵묵히 지켜주시며 지지해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쟁여놓은 이야기를 마음 놓고 풀어내라고 멍석을 깔아주신 동양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의 글을 당선작으로 뽑아주신 신인문학상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